안녕하세요. 파크에비뉴 치과의 박동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ITI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신 이백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ITI 섹션 코리아의 발전을 바랍니다. 네, 제가 맡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외국 여행도 가기 힘드시고 국내에서 다들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스위스 여행 사진을 좀 넣었으니까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보면서 힐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Clinical Consideration for Successful Implant when you replace anterior tooth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앞니를 임플란트로 재건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를 여러 회원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이제 구치부 이런 것들은 이제 심미적인 욕구도가 낮은 반면에 전치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저희 치과 의사로서도 여기 백그라운드에 사용된 임플란트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심겨진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임상가이기 때문에 임상 위주로 케이스를 진행할까 생각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임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환자들 케이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진행했던 앞니 환자들의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환자분들의 케이스가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과연 임플란트는 어떤 치아일까를 한번 여러분과 사실은 이제 오늘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오프라인일 때는 이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이상인 관계로 그냥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9개의 케이스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고 특별히 눈에 튀거나 심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이제 보기가 싫은 상태의 치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임플란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심겨져 있고 앞니 하나 혹은 두 개가 임플란트 케이스였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별표로 표시된 부분들이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접치 혹은 반대측에 있는 자연치와 비교해서 잇몸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그리고 파필라 부위도 비교적 많은 리접션이나 꺼진 현상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케이스를 더 보고 지나갈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9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잇몸에 약간 염증성 치은염 소견이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임플란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데는 견치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앞니나 하나 내지 두 개가 심겨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별표로 표시된 부분이 임플란트로 재건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비결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케이스의 대부분은 즉시 임플란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은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가 심겨졌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잇몸의 아키텍처나 소프트 티슈, 하드 티슈를 잘 유지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오늘 원래는 보철과 수술을 같이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우리가 수술이 잘 되어야지만 보철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수술이 잘못되면 아무리 훌륭한 보철과 의사라도 그 주위 치아와 이렇게 어우러지는 잇몸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런 생리학적인 임플란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3차원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평면적인 것에 일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항상 심을 때는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CT를 찍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제 상하, 수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겨져야 되느냐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연치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뭐 증지발 지은 열구가 있고 뭐 정션할 에피텔리움이 붙어 있고 알베올라 본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임플란트도 올바른 위치에 심기려면 우리가 원하는 마지날 징지바에서 최소한 3에서 5mm 정도는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얕아도 보철을 만들기가 우리가 러닝룸이 부족하게 되고, 너무 깊이 심긴다면 보철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케이스의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보시면 임플란트가 타 이온에서 신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왼쪽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잇몸이 좀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가 삐쳐 보이는 거죠. 근데 플랩을 열었을 때 임플란트의 탑이 어디에 있나요? 탑이 CJ보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CJ보다 조금 더 밑에 마지날 징지발을 생각한다면 이미 임플란트의 탑이 거의 이 정도 위치에 있었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에서도 임플란트가 너무 높게 심겨졌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수복을 할 수 없는 경우였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재밌는 케이스인데 제가 자주 시행하고 있는 BMP와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용했던 케이스인데, 1주에서 실밥이 보이고 실밥 제거 후 2주 테플론이라는 이제 막을 차폐막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리저버블이죠. 그래서 3주 뒤에 보면 멤브레인을 제거하고 보면 이제 보온 파티클들이 좀 보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아직 케라티나이트 티슈가 되진 않았지, 각화치현이 되진 않았지만 안정된 형태로 치유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주 후 그리고 3.5개월 후에 보면 뭐 비교적 잘 힐링이 됐고, 프리압과 포스트압 사진을 보시면 포스트압에서 아주 두꺼운 케라티나이트 티슈층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봐도 굉장히 볼륨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CT를 보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BMP와 자가골의 믹스가 얻어내는 결과가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제가 몰랐는데, 여기 CT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 편에 환자가 신고 온 임플란트, 그리고 제가 대체한, 저는 레귤러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GBR을 했던 흔적을 여기 가운데 사진에서 보실 수 있고, 오른쪽은 1년 반 후의 사진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GBR을 해서 이렇게까지 코티칼 본과 캔슬러스 본이 잘 형성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결과가 좋은 결과여서 BMP가 과연 어떤 효과일까 궁금해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BMP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너무 얕게 신겨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너무 깊게 신긴 경우, 이 경우는 제가 한국에 와서 그냥 봉지기로 일할 때 만났던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너무 깊이 심겨서 저기 보이는 임프레션 코핑이 굉장히 긴 임프레션 코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끝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서 임프레션조차 뜨기 힘들었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뭐 부철적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결과가 좋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심미적인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페이셜 링갈,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전후방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각도로 임플란트가 심기느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잇몸이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치축이 있으면 최대한 인사이저 엣지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게, 스크류 타입이면 싱글룸을 향한다, 세멘트 타입이면 인사이저 엣지를 향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가능하면 엣지보다는 안쪽으로 놓이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인치의 경우에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앞니와 소구치, 대구치의 치축이 틀립니다. 특히 상악 전치부의 경우는 대부분 앞쪽으로 15도 이상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 치축을 따라 심을 것인지. 자, 왼쪽 사진에 보시면 치축을 따라 심는다면 과연 이 대부분의 전치 부의 뿌리 끝이 라비알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치축을 따라 심게 되면 라비알 쪽에 너무 바짝 붙거나 혹은 라비알 컨캐비티 부위를 뚫고 나오는 페네트레이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퍼포레이션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심을 때는 여기 파란 라인처럼 약간 팔라탈 쪽으로 심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전치부에서는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비알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앵글이 좀 많이 들어가게 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번에서 징지바가 굉장히 인플레임 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얇고 안쪽의 그런 임플란트가 비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거해 봤을 때 역시 앵글 더바트먼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심미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케이스도 뭐 저희 병원에 그냥 뭐 빠져서 다시 그냥 끼워 드리기만 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CT를 찍어서 한번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임플란트가 라비알 쪽에 본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각도 또한 굉장히 바깥쪽으로 심기다 보니까 저런 비심미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우 이제 재밌는 케이스인데 제가 슬라이드 첫 배경화면으로 썼던 케이스인데요. 여기도 임플란트죠. 두 앞니 11번과 21번의 CT 크로스 섹셔널 뷰인데 굉장히 이 치아 자체가 라비알 쪽으로 위치되어 있지만 팔라탈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경우도 너무 라비알 쪽으로 기울어지게 심기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덧니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이 캐나인 치료할 때 캐나인을 당겨 내릴 수 있지만 치아에서는 안타깝게도 임플란트는 우리가 뭐 힘을 준다고 해서 뼈와 같이 잇몸과 같이 당겨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깊이 수직적으로도 깊이 심겨졌고 각도도 되게 앞쪽으로 많이 경사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임플란트를 뭐 잇몸 이식을 한다고 해도 뭐 되지도 않을 뿐더러 뼈 이식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키트가 굉장히 트라우마 없이 제거할 수 있는 키트가 역방향으로 풀 수 있는 키트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임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를 체결하고 임플란트만 굉장히 강한 토크를 줘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를 했을 때 제가 아까 즉시 임플란트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 전제는 소프트 티슈와 하드 티슈와 경조직과 연조직이 충분할 때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식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연치아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즉시 식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프트 티슈와 하드 티슈를 다시 충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식립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이런 경우에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가 돼야겠죠. 그래서 임시치아를 미리 저희가 원하는 징지발 라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제거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소프트 티슈, 하드 티슈를 그래프트를 하게 되죠. 자, 이 케이스에서는 템포를 먼저 릴라이닝을 했고 다행히 반대측 치아의 보철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캔틸리버로 유지를 하고 왼쪽 21번 부위는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와 하드 티슈 그래프트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다탈 쪽에서 이제 페디클 그래프트를 시행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잘 조금 더 볼륨을 더 나오면 좋겠지만 한 번의 수술로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징지발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술 당일의 모습이고요. 자, 치유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잇몸이 21번 부위가 조금 높긴 하지만 11번 부위도 낮았기 때문에 나중에 징지벡토미 같은 걸 통해서 징지발 라인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술 전과 시술 후의 차이를 볼 수 있고 많은 케라티나의 티슈와 함께 건강한 형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보시면 저희 교정과 원장님께서 저랑 이제 의뢰를 했던 케이스인데, 저희 교정과 원장님께서 교정을 진행했는데 21번이 여러분이 뭐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색깔이 조금 이제 좋지 않죠. 저는 트라우마가 이제 있었던 그 외상의 경우에 뼈와 붙어버리는 골유착이 된 상태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케이스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심겨진 임플란트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소프티슈가 이미 11번과 21번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이럴 때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치아의 포지션이 징지바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포지션도 징지바의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잘못 심는다는 것은 덧니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덧니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과 원장님이 잘 배열을 하셨고 21번이 이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케이스와 비슷한 방법으로 케이스를 진행해서 최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화로운 형태의 치아를 재건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그 초기 보철 딜리버리 때 저런 왼쪽 화면에서 보시면 잇몸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파필라 부위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환자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파필라, 자, 여기는 임플란트죠. 그렇죠? 21번이. 이 파필라를 결정하는 거는 임플란트 쪽이라기보다는 11번과 22번의 치조골 상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죠. 거기에서 컨택 포인트가 5mm 이하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파필라가 차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굳이 채우려고 저희가 컨투어를 변화시킨다면 굉장히 비심미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과학적인 베이스에서 알베올라 본이 컨택 포인트에서 적당한 위치에 있다면 환자에게 기다리면 된다고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 수직적, 그 다음이 이제 앞뒤로 각도, 그 다음 좌우로 우리가 치아 사이에 얼마나 어디에 위치해야 될 거냐죠. 그래서 뭐 클래식 아티클인데 에스포지트의 아티클에서 보면 이제 치아 사이에 대략적으로 1.5mm 이상이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게 이제 익스터널 임플란트의 베이스한 논문이기 때문에 인터널로 갔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물론 거리가 넓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넓은 부위도 있지만 좁은 부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 환자분인데 선천적인 견치가 없는 경우였죠. 그래서 유치가 남아있던 경우였고 교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지금 같았으면 뭐 미니 임플란트도 고려했었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케이스인데 첫째는 3.5mm 정도의 다이아미터의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임플란트가 심겨졌고 보철물 또한 뭐 포셀린을 이용한 어바트먼트와 PFM으로 보철을 만들었고요. 비교적 조화로운 잇몸과 치아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23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 13번이 조금 더 좁았지만 뭐 비교적 양쪽 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 환자가 저희한테 시술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자, 우리가 흔히 20대 이후면 임플란트를 심으면 위치의 변화가 많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 7, 8년 후에 제가 이 환자를 다시 만났을 때 조금 놀랐던 게 그 치아 이동이 생기는 거죠. 자,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위치는 변하지 않고 기준선으로 놓고 볼 때 12번에서 22번이 상당히 많이 이동이 됐고 24번도 많이 이동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인이라고 해서 전치부 임플란트 자체가 과연 치아 이동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만일 그렇다면 이런 임플란트를 심어진 전치부 케이스에서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어떤 뭐 나이트 가드라든지 아니면 리무버블 리테이너가 필요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케이스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플랩 디자인인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플랩을 크게 열지 않는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리미티드 플랩이고 여기는 이제 인접면까지 파필라를 다 제낀 경우인데 뭐 본 로스가 다 당연히 많이 열었을 경우에 본 로스가 더 많았다는 논문이고 뭐 그 또한 제가 하는 그런 가능하면 파필라라든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잇몸을 열지 않는 형태의 수술을 통해서 가능하면 치조골 소실도 방지하고 잇몸의 형태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뭐 수술이 작고 아이디얼 포지션, 제대로 심는다면 아이디얼 포지션이 될 수 있겠죠. 소프트 티슈와 하드 티슈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발치를 하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향, 라비올링괄 앵귤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굵은 임플란트를 사용한다 너무 라비알 쪽에 위치하게 되면 라비알 본을 이렇게 미는 힘이 프레셔가 생기면 흡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라비알 플레이스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런 치축을 따라 심는 게 아니고 치축을 따라 심으면 퍼포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앵글을 팔라탈 쪽으로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CT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신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신겼을 때 다시 제가 수정을 하긴 했지만 수술 후에 바로 CT를 찍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얇은 잇몸이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뭐 임상가가 자기가 그런 시술에 대해서 편하지 않을 때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보면 11번이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 자, 수술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저런 포지션, 항상 드릴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손으로 드릴링을 하면서 지금 제가 팔라탈 슬롭을 따라서 뭐 팔페이션 그냥 느껴보는 거죠. 이게 CT와 비교해서 제가 어느 위치에 저 때는 컴퓨터 가이드 서지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APX에서 반 정도 올라와서 팔라탈 쪽을 뚫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드릴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팔라탈 쪽으로 슬로업에 드릴링이 되어 있습니다. 치축을 따라가지 않았고 저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드릴, 엔드 커팅 드릴이 아닌 측방으로 우리가 자를 수 있는 린더만 드릴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드릴링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린더만 드릴은 꼭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가 심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하악은 교정을 했고 상악은 보철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축을 따라서 심는 게 아니라 팔라탈 쪽을 에이밍을 해서 심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린드만 드릴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올사라믹 크라운을 위해서 지르코늄이 사용됐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정적으로도 잘 배열이 됐고 보철적으로도.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간단하게 비디오로 만든 게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고 2번에서 2번까지 발치가 돼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시치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치아를 만들 때는 보시는 것처럼 항상 포지션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곳니에 이렇게 얹을 수 있는 우리 뭐 임플란트 어바트먼 딜리버리 할 때 사용되는 지거와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빌리티가 있는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발치를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린더만 드릴을 이용해서 CT와 비교해서 팔라탈 월을 따라가서 적당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임플란트를 심고 뎁스를 확인하고 임플란트 헤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지날 징지바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시술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앞니 쪽은 다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앵글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앵글드 어바트먼트라든지 혹은 커스텀 어바트먼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치아를
끼워 보면서 이렇게 바인딩 닿는 부위가 없는지를 보는 거고 릴라이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패스를 보고 약간의 패스가 뭐 100% 마치 기공소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맞지 않더라도 약간의 템포리 내면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고요. 릴라이닝을 해서 픽업을 한 다음에 저희 기공사가 아래쪽 부위를 이제 체크하게 되고 ISQ 밸류를 측정해서 충분한 이미디얼 로딩을 위한 충분한 이제 ISQ 밸류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양쪽 다 8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디얼 로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합은 가능하면 펑셔널 로딩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라비알 쪽에 갭이 보통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절치나 전치부의 루트 형태가 메지오 디스탈보다는 버컬링걸로 좀 더 길기 때문에 항상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공간이 남게 되죠. 그 공간은 비워놓는 것보다는 어떤 어느 형태의 어떤 본인을 넣어서 그 부분이 흡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치아가 발치가 되면 그 발치와 내면을 따라오르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흡수는 일어나겠지만 흡수가 되더라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배리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흔히 쓰는 인시전인데 라비알 쪽도 소켓 프리저베이션과 21번 부위의 약간의 그 GBR을 위해서 잇몸을 열지 않고 싱글 인시전을 통해서 가능하면 코로날 쪽의 아키텍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공사가 이제 템포리를 준비해 와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되는 이제 앞니 치료 프로토콜 대략 보셨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케이스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서비컬 프랙처가 됐던 케이스고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약간 팔라탈 쪽으로 잘 신겨졌고 라비알 쪽에 공간이 좀 남죠.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쓰던 크라운을 그냥 지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릴라이닝을 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죠. 수술 당일의 사진과 10일 후의 사진인데 비교적 잇몸 힐링이 오히려 21번보다 더 코로날 쪽으로 내려올 만큼 힐링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제 보철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UCLA로 캐스팅을 해서 거기에 포셀린을 올릴 수 있는 골드를 사용해서 포셀린을 서비컬 쪽을 올렸었죠. 저 때는 요즘은 지르코늄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 해서 엠프레스 이맥스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의 어떤 석세스 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니셜 스테빌리티, 초기 고정이죠. 초기 고정이 좋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펑셔널 로딩을 우리가 안 준다고 교합에서 안 닿게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어떤 움직임이 그럼 만약에 초기 고정이 좋지 않다면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케이스는 뿌리가 짧은 경우, 짧은 경우는 당연히 좋겠죠. 밑에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뼈가 많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팔라탈, 전치부 같은 경우는 팔라탈 쪽 본이 많은 경우가 더 유리한 거고, 그리고 뿌리가 길거나 팔라탈 본이 많이 없다면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올라 본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번의 경우 특히나 인사이시브 캐널이 있기 때문에 왼쪽의 경우에는 굉장히 쓸 수 있는 본이 작죠. 이쪽 부위에 팔라탈 쪽에 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에피칼 쪽에서만 초기 고정을 얻어야 되는데 뿌리 길이가 이미 크레스탈 본에서 대략 12mm가 되는데 우리가 나오는 임플란트가 대부분은 회사 애들은 맥시멈 13, 14mm가 다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 치아를 뽑고 이 치아의 다이아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14mm를 심으면 여기서 2mm만 더 들어가서 초기 고정을 단단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라면 팔라탈 쪽에 뼈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팔라탈 쪽에서 많은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왼쪽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긴 임플란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왼쪽처럼 저렇게 뿌리가 짧다면 임플란트를 팔라탈 쪽에 약간 기울여서 심으면 충분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지만 오른쪽처럼 저렇게 인사이시브 캐널과 가깝고 이게 좁은 형태의 팔라탈 본이라면
긴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코엘메디에서는 14mm 이상의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고 제가 16 내지 18mm 임플란트를 전치부에서 넣습니다. 원래는 올원4 같은 목적으로 나온 임플란트지만 전치부에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서피스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긴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짧은 루트에서는 저만큼 까맣게 되는 부분에 본 컨택을 얻을 수 있지만 긴 임플란트에서 똑같은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지금 보는 것처럼 저 정도 약간의 초기 고정밖에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넓은 임플란트를 쓰면 오히려 또 좋지는 않겠죠. 이렇게 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환자에서 11번, 12, 13번에서 볼 때 팔라탈 본의 11번 쪽은 인사이지브 캐널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 환자분은 13번에 제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정해서 비교해서 16mm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심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작은데 멀티플 임플란트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한 아티클인데 타나오 교수님이 논문으로 퍼블리시 했었죠. 그래서 임플란트 거리가 결론적으로 최소한 3mm 이상은 유지해야지 본 흡수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둘 사이의 임플란트가 가까워지면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의 거리를 3mm 이상을 유지하자. 그러려면 두꺼운 임플란트일수록 불리하겠죠. 가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공간도 유지할 수 있고 버컬링갈로 언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뼈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가까워지면 본노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치부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케이스별로 케이스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번이 미싱됐을 때는 혹은 2번에서 2번까지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미싱됐을 때는 조금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조금 가까워지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보철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대칭성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컨택 포인트를 조금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번의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 임플란트가 약간 팔라탈 쪽으로 잘 신겨졌고요. 평행한 패러럴하게 잘 신겨졌고 이때는 이제 스테이지 1 인덱싱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캐스트에서 이렇게 바로 임프레션 코핑을 지하에서 연결하고 스톤을 판 상태에서 레바널을 고정해서 이제 템포러리를 만들 용도로 저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비알 쪽은 파티클레이트 그래프트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시치아를 만드는 동안 소프티슈 프로파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힐링을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크류 타입의 템포러리를 만들었고 레진으로 마무리를 했죠. 교합은 안 되게 진행을 했고 3개월 후에 보시면 아주 소프트 티슈가 라운드하게 넓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이도 적당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철을 마쳤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로업에서도 저 사이사이 잇몸이 초기에는 많이 차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 부분이 이제 충분히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저렇게 공간이 있더라도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비알 쪽에서 충분한 본을 남기고 심는 것이 이제 성공의 열쇠인 거죠. 팔라탈 본을 이용하고. 자, 측절치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절치, 측절치일 때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걸 과연 두 개를 심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두 개를 심었을 때 과연 내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거리를 3mm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거리는 1.5m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치의 크기가 나오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캔틸리버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측절치 견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 자 여기 왼쪽의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1, 2번이 미싱된 경우고 오른쪽은 2, 3번이 미싱된 경우인데 환자가 이미 임플란트를 신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핑크 보셀린을 써야만 됐던 케이스죠. 여기는 환자분을 제가 설득해서 캐나인 하나만 신고 측절치는 캔틸리브로 유지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잇몸이 여러분의 환자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치과 의사가 이쪽 잇몸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판틱을 이용하면 굉장히 잇몸 하이트가, 잇몸의 높이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에서 2번이 미싱되면 비교적 대칭인데 여기에 과연 4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2개로 4개를 만들 것이냐 생각해 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뭐 결론적으로 발치 즉시 식립인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발치 즉시 식립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충분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2번에서 2번만 심어서 판틱으로 처리하는 브릿지 형태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발치를 하고 사전치를 발치하고 2번과 2번에만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고, 오른쪽은 오랫동안 브릿지를 쓰던 환자가 너무 브릿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싱글로 하고 싶다고 해서 4개를 심었는데 그리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판틱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즉시 식립의 경우인데, 즉시 식립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에피칼 리전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뭐 싱글 인시전으로 제가 처리를 했던 경우고, 보시는 것처럼 뭐 오랫동안 지금 환자가 뭐 오질 않아서 제가 팔로우된 사진은 없지만 뭐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도 한 명 보시면 사전치 임플란트로 대체를 한 경우인데, 이 환자도 발치 식립으로 치료를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뭐 PRF를 사용하고 라비알 쪽은 그래프트를 했고 임플란트 포지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일주일 뒤에 약간의 리세션이 생기고 보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르코니움을 이용한 보철을 진행하였고요. 전치부는 이맥스 크라운으로 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몇 년 후에 팔로업 사진인데 보시면 비교적 파필라나 잇몸이 이렇게 나쁘지 않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 2012년도 엑스레이와 2020년도 엑스레이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어느 부위 뭐 엑스레이 약간 덴시티 차이는 있긴 한데 비교적 파필라 부위가 잘 유지될 수 있게 되었죠. 그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사용한 임플란트가 3.5mm 가장 임플란트 앵킬로스에서 나오는 가장 가는 임플란트를 사용한 게 오히려 그 주위의 어떤 보온을 변화를 좀 덜 일으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지컬 수술적인 그런 우리가 고려사항은 가능하면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즉시 식립을 원한다면 당연히 소프트 티슈, 하드 티슈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수직적으로는 3에서 5mm 정도의 임플란트의 깊이가 되어야 되고, 옆에 치아와의 간격은 1에서 1.5mm 정도 알베올라 본이 남을 수 있게 심겨져야 될 것 같고, 임플란트는 가능하면 인사이드 엣지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그리고 파필라는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플랩을 열지 않는다든지 발치 즉시 식립처럼 플랩을 열어야 된다면 파필라를 남겨두고 하는 인시전도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가능하면 붙여서 심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어떤 본 그래프팅을 하게 된다면 조금 오버 빌드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간격은 3mm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디어 임플란트가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면 어떤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미디어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고정이 중요하다는 것, 초기 고정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긴 픽스처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가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이런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모든 환자를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진 않습니다. 이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그런 슬로우 시티, 지금 한국에도 슬로우 시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빠를 때는 빨리 가야 되지만 기다릴 때는, 예를 들어서 파필라가 찰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그럴 때처럼 어떤 슬로우 덴티스트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 후에 올려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